호수공은 부동산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번영로 하늘채락 커뷰 주변 상황을 둘러보는 네 번째 시간으로 작년 말에 분양한 호수공원 에일리네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머리를 염색을 했는데 깎아보니까 깎은 쪽 아래는 전부 하얗게 되네요. 오늘 처음 발견했는데요. 눈썹도 하얗게 올라오네요. 아니, 눈썹까지 올라오면 감당이 잘 안 되는데 이게 눈썹은 바로 눈 위에 있어서 염색하기도 힘들잖아요. 눈에 염색약 들어가면 지약이거든요. 세월이라는 게 뭔지 매질이라고 그러나요? 시간도 이렇게 지나가고 흘러가고 하려면 시간을 전달하는 물질 매질이 있어야 되나요? 그 매질을 어떻게 중화시키거나 멈출 수 있는 그런 무슨 물질이나 에너지나 현상 같은 걸 누군가 발명한다면 시간을 멈출 수도 있겠죠. 그러면 아마 트럼프가 좋아하는 노벨 평화상을 따야 되나요? 노벨 의학상인가? 노벨 물리학상이 있나요? 물리학상을 줘야 되나? 그런 걸 하나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과학이 좀 더 발달하면 시간을 전달하는 물질, 그게 아마 발견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동영상에서 여러분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제 사무실이 여기 위치하는 거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아실 것 같고요. 이게 고롱 현장 사무실, 여기가 제일 로얄동인 104동 자리죠. 그러니까요, 마주보고 있는 부동산도 제일 로얄 부동산이겠죠. 일대에서는 가장 친절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는 부동산입니다. 제가 하거든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므로 많이들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기 전에 번영로 하늘채락 커뷰 거래 동향을 잠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앞에 거래 동향들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많이 다뤘고요. 오늘은 4월 1일부터 13일 기간 중에 일어난 거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총 4건이 거래됐습니다. 기한 24가 하나 거래됐네요. 어느 분이 사셨는지 축하드립니다. 앞동에다가 가운데 부분에 있어서 위치도 참 좋죠. 다른 단지들은 보면 보통 작은 평수를 안 좋은 위치 뒷동이나 구석자리 이런 데 배치하는데, 하늘채는 작은 평수를 좋은 위치에 배치를 했습니다. 프리미엄은 제가 그냥 단순히 추정해 보는 거고요. 절대로 맞다고 올린 게 아닙니다. 옵션비라든지 제가 알 수 없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도 어느 정도 또 짐작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거래 가격에서 분양가와 확장비 여기까지는 정확합니다. 이걸 빼고 또 옵션비를 뺐는데, 옵션은 개인 선택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 금액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짐작을 한번 해보기 위해서 추정을 해봤습니다. 추정한 방법은 거래 가격에서 분양가, 확장비, 옵션비를 뺀 금액을 프리미엄으로 추정했습니다. 24평형은 105동, 106동 3호 라인에만 분포를 하니까 다른 차이는 없고요. 오직 청수에 따른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음 33A가 하나 거래됐고요. 타입으로서는 A타입이 제일 선호하는 타입이죠. 물론 위치가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아마 이거는 저층이고 위치가 그렇게 좋지 않은 곳에 위치한 아파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추정 프리미엄이 200만원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꼭 200만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게, 또 당초에 청약에서 당첨되신 분들 말고는 800만원씩을 페이백을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럼 실질적인 피는 1000만원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은 34B 타입이 하나 거래가 됐고요. B 타입도 판상형으로 상당히 괜찮은 타입인데요. 단지 주방에 창이 없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또 조금 선호를 안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 이렇다 할 P가 계산 결과 안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동이 좀 안 좋은 동에 위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A타입도 상당히 판상형인데다가 순환식이라서 A타입 못지않게 좋은 타입이거든요. 또 E타입 일부에는 테라스도 있습니다. 근데 역시 뭐 이런 것도 조금 안 좋은 동에 위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산 결과 프리미엄이 그렇게 높게 나오지 않거든요. 800만 원을 받았다고 쳐도 한 1,500만 원 선 그 정도의 프리미엄이 형성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난 3월부터 갑자기 거래량이 확 줄어드네요. 여기 주변에 있는 부동산만 해도 대충 생각나는 게 1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럼 한 6개 부동산은 한 건도 못 했겠죠. 월세 내고 유지하기 좀 힘들었겠네요. 의외로 또 부동산이 광고비도 많이 나가거든요. 네이버에 내야죠. 교차로에 내야죠. 또 뭐 공실 박스도 있고 기타 등등 여기저기 짜시리하게 나갑니다. 저는 뭐 이게 집이니까 월세는 안 나가지만 대신에 이 가게를 제가 안 하고 월세를 줬으면 최소 60만 원은 받을 건데 못 받고 있는 건 어떻게 치면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뭐 월세는 안 내지만 월세도 내고 있는 부동산들은 한 건도 못하면 타격이 좀 되겠죠. 여자분들은 또 좋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남편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시면 연봉도 높고 생활은 안정되어 있으니까 취미생활이라 하면 좀 이상하고 좋은 집을 구해줘야 되겠다. 또 갑자기 뭐 돈이 급해서 파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보다 나은 가격으로 보다 빠르게 거래를 시켜드려서 어려운 상황에서 빨리 좀 벗어나실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되겠다. 그리고 나아가서 정부의 부동산 시책에 기여하고 세계 경제의 안정화에도 기여한다는 그런 큰 사명감으로 일을 하면 보람도 있겠죠. 그리고 뭐 어쨌든 하다가 조금 돈을 벌면 또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기부도 하고 뭐 그러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그런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근데 생계가 부동산업이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죠. 매달 생활비는 집에 가져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넋두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호수공원 에일린의 뜰 분양 일정입니다. 분양 일정을 살펴보는 이유는 언제부터 전매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얼마를 내야 할지 그런 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살펴보는 겁니다. 당첨자 발표를 작년 12월 9일 날 했으니까 분양권 전매는 6개월이 되는 올해 6월 10일부터 가능하겠죠. 이게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하루 이틀 사이로 위법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있게 한 10며칠 날 거래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기준일은 그러면 1년이 되는 게 2026년 12월 24일이죠. 이때까지는 77%를 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2026년 12월 25일부터는 66%를 내면 되죠. 불과 11% 차이죠.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프리미엄을 왕창 받고 팔았다 손쳐도 양도소득세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뭐 손피 개념이 등장도 하지만 손피는 또 계산해보면 어이없는 숫자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만 손피를 받겠다고 하면 1년을 넘어서 양도세율이 66%라 치고 그럼 1,000 나누기 0.34를 해야죠. 그러면 약 3천만 원을 받아야 1,000만 원을 손에 쥐게 되거든요. 물론 뭐 이거보다는 조금 덜 받아도 됩니다. 기초공제를 1년에 250만 원 해주죠. 또 중개수수료도 한 돈 100만 원 정도는 내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한 2,500만 원? 그 정도만 받으면 1,000만 원을 손에 쥐게 되겠죠. 이제 작은 돈으로 계산하면 이렇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5천만 원을 내가 더 받고 싶다. 최소한 그래도 내가 분양받아가지고 좋은 동 로얄층에 당첨됐는데
5천만 원 정도는 받고 넘겨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5천 나누기 0.34를 하면 약 1억 5천만 원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럼 1억 5천만 원을 주고 누가 덜럼 살지? 7억 3천? 7억 5천? 뭐 평당 2,100만 원을 잡으면 분양가가 7억대 이쪽 저쪽 되죠. 거기다가 옵션비, 확장비 더하면 7억 5천만 원대 가는데 7억 5천만 원에서 1억 5천을 더하면 8억 9억 가잖아요. 그럼 9억에 가는데 또 입주하실 때 취득세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9억 몇 천만 원 이렇게 육박하거든요. 입주해야 지금 이제 한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사이에 아파트 가격들이 그렇게까지 뛸지. 물론 지금 뭐 이란 미국 전쟁 때문에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죠. 유가 오르면 뭐 기름이 안 들어가는 데는 거의 없으니까 물가도 자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최소한 9억대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거든요. 프리미엄 5천만 원도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 거래 상황을 분석해 보면 거의 무피라든지 아주 저피인 아파트들만 조금 거래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거래가 다시 활발해지려면 아마도 전쟁이 끝나고 경제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중간에 분양권을 매수하신 분들 있죠. 이분들은 뭐 당첨자 발표일이라든지 뭐 계약일이라든지 그런 게 크게 의미가 없거든요. 자기가 매수한 날로부터 1년 미만이면 77%를 내야 되고 1년 이상이면 66%를 내야 되거든요. 이 점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애떨의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축척이 좀 큰 지도라서 정확하게는 잘 표시가 안 되는 대신에 또 크게 주변 상황을 살펴볼 수는 있겠네요. 일단 도시철도 트램이 지금은 가장 핫한 이슈죠. 태화강 1호선이 태화강역에서 공업탑을 거쳐서 신복교차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호선은 송정역 그러니까 지금 부굴산역에서 번영로를 따라 쭉 오다가 처음에 염사거리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다시 셰터 삼거리까지 확장하기로 했죠. 이게 호수 애떨에서는 상당한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서남호수공원이 운동이나 여가 생활을 하기 좋게 구청에서 잘 정비를 해놨죠. 그 다음 요 교원포역에 가시면 여기 막 한 약 2km 정도 되거든요. 걸어갔어도 탈 수 있는 그런 거리입니다. 울산에서 드물게 전철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는 점 그것도 큰 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태화강역에 본격적으로 KTX가 들어오기 시작하죠. 횟수도 많이 늘어나고 또 지금은 속도가 좀 낮은 이음 같은 게 들어와 있는데 앞으로 속도가 좀 높은 산천 같은 게 들어온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수도권 접근하는데도 상당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홈플러스가 문을 닫은 건 좀 지역 사람들한테는 좀 뼈아프긴 한데요. 또 얼마 안 가면 바로 롯데마트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까지 아쉬울 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은 장생포 쪽으로 통해서 울산대교로 가면 동구나 이쪽 접근성도 좋고요. 부산이나 온산공단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도 좋죠. 한마디로 교통도 편리하면서 정주 여건까지도 좋은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거기다 앞에는 거대한 공단이 있죠. 그러니까 뭐 돈 벌어먹기도 좋고요. 거대한 공단에 있는 사람들은 봉급을 받으니까 쪽 일대에 있는 가게들은 그런 대로 또 매출도 잘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규모는 1단지, 2단지에서 2개 단지로 총 520세대가 되겠습니다. 타입은 여러 개가 있지만 크게 보면 84 타입과 102 타입 두 가지입니다. 이게 보통 33평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보통 39평, 뭐 40평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 24평, 25평 그런 건데 5구가 2단지에만 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서는 5구가 62세대나 되니까 5구를 상당히 많이 넣었습니다.
라커뷰어의 경우에 39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전체 세대수는 803세대인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구를 많이 넣은 거죠. 단지 배치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단지에 보면 84A 타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는 84B 타입이 이렇게 두 군데 있습니다. 공원은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호수뷰는 이쪽 고층 정도가 나올 것 같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도 어쩌면 대각선으로 조금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는 크게 호수뷰를 기대할 수 있는 동배치가 아니죠. 이름은 호수공원 에일린의 딸이지만 실제로 호수뷰가 나오는 세대는 거의 몇 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중앙 쪽으로는 각종 근린 생활 시설들이 위치를 하고요. 커뮤니티 시설들이 집중해가 있습니다. 2단지는 조금 단지가 작아서 주변 생활 시설이 별로 없는데요. 이쪽에서 만일에 1이 넘어가서 놀면 니는 2단지 애가 왜 1단지까지 왔냐 이렇게 애들끼리 싸움이 날 수가 있는지, 안 그러면 같은 호수 애들이니까 이용을 해도 같은 호모사피엔스니까 괜찮다 이럴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제 5구 타입은 여기 배치되어 있죠. 위치는 좋습니다. 이게 수암로 큰 길이니까요. 버스 타러 가기도 좋고 트램이 생기면 트램 타러 가기도 좋겠죠. 근데 이건 조금 이제 2단지는 그냥 사무실 말로는 주상복합은 아니라고 하는데 일반 아파트라고 하는데 주상복합의 정의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1층에는 일단 상가가 들어가거든요. 상가가 들어가고 2층부터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엄격히 아니고 또 다른 시각으로 보면 약간 주상복합 같은 느낌? 얘는 일반 아파트 같은 느낌? 북쪽은 이게 북쪽이거든요. 북쪽, 이게 남쪽. 그러면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남동향이 많겠죠. 서양은 이런 아파트들 정도가 남서양이 되고 거의 남향에 가까울 것 같네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남서향, 이는 거의 남향에 가까울 것 같고요. 남서향, 쪽으로 보면 동향인데 이렇게 보면 남동향인데 거의 동향에 가까운 남동향이 될 것 같습니다.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4가 6억 3천에서 6억 9천 정도고요. 그 다음 102는 7억 6천에서 8억 3천 정도까지입니다. 1단지가 그렇고요. 2단지도 가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84가 6억 3천에서 6억 9천 정도, 5구가 4억 8천에서 5억 2천 정도입니다. 한눈에 봐도 싸게 분양된 것을 알 수 있죠. 분양할 때 경쟁률도 좀 심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완판이 됐는데요. 워낙 싸게 분양해서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분양으로 계속 서 있다 보면 또 경비가 많이 나가죠. 그런 걸 다 감안하면 수익성이 괜찮았을 수도 있겠나 싶기도 하고, 또 토지 작업할 때가 그래도 몇 년 전이니까 비교적 싸게 토지 작업을 한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수익성을 창출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야음 사거리 부근이나 이런 쪽들에는 토지 가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근데 호수애들의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야암 사거리에서부터 거리가 있다 보니까 땅 작업을 좀 상당히 유리하게 한 걸로 보이거든요. 그런 데서 수익성을 좀 창출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확장하고 옵션은 크게 의미는 없네요. 대부분이 2,000한 400, 500 이 선에서 84 기준으로 결정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싸다고 해도 2,000한 300, 조금 비싸다고 해도 2,500, 그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상복합이라든지 이런 데는 확실히 좀 확장비가 높더라고요. 특수하게 확장을 하는지 공사가 좀 어려운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배기 타입이 2,800만원 정도고요. 모구 타입은 2천만원 정도. 옵션은 뭐 개인 선택에 따라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저가에 분양을 했고 경쟁률도 심했던 만큼 이제 곧 분양권 전매가 시작되면 아마 꽤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이 됩니다. 한 가지 변수라고 하면 이란하고 미국이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건데,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이스라엘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뭐 약 2000년 전에 나라가 멸망을 했죠. 멸망을 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서 살고 있었는데, 뭐 정확한 역사적 사실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또 세계사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별로 없으니까 완전히 안 한 건 아니고요. 그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뭐 세계사 시간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배우긴 했었는데 뭐 역사를 논할 정도의 실력은 전혀 없고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또 다 잊어버리기도 했고, 학교 다닐 때 배운 세계사가 기록됐던 내 세포가 이미 죽으니까 뭐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졌고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망했는데 전 세계를 떠돌면서 귀족들이나 이런 부유층의 돈 관리 같은 걸 많이 했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재테크에 일찍이 눈을 떠가지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데 금융권을 많이 쥐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적극적인 로비에 의해서 서방에서 몇몇 나라가 앞장서 가지고 팔레스타인 땅에다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이었다고 나라를 만들어 줬죠. 거기서부터 이제 이 불행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끊임없이 괴롭혀 왔잖아요,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또 옆에서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했겠죠. 힘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테러고 팔레스타인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이었겠죠. 그러면 자기 방어권 정도만 행사를 하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인간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억압을 한 게 많았죠. 뭐 며칠 전에 이 대통령도 그런 말을 했지만 뭐 국제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그런 말을 굳이 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어쨌든 이스라엘이 자기 방어권 정도만 행사를 하든지 뭐 똑같은 호모사피엔스인데 자기들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뭐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할 것이 아니고, 만일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독립시켜주기 싫다면 야금야금 정착촌을 만들어서 땅 따먹게 할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이스라엘 시민권을 주고 국민으로 받아들여야죠.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대접해주고. 근데 안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인구수에 밀려서 투표권 똑같이 주면 이스라엘이 뭐 하루아침에 아랍권에 이슬람권에 흡수돼 버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절대로 안 그러는 거죠. 그러면 자기 영토만 지키고 방어에만 충실하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안 괴롭히면 되죠. 근데 이번 전쟁을 바라보면 정말 지독하다 싶을 정도로 폭격을 하거든요. 어쨌든 뭐 그런 건 내가 영향력을 1도 미칠 수 없는 분야니까 상황이 잘 정리되고 전쟁이 빨리 끝나서 누가 이기든지 경제가 좀 안정되었으면 좋겠네요. 이것으로 간단하게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락커뷰 공사 현장 사진을 몇 장 올렸습니다. 내 집이 잘 지어지고 있는 모습을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